어, 어. 자,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컴퓨터 알고리즘 시간이죠.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간. 전 시간에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복습하다가 끝났어요. 자, 오늘은 그 추리를 좀 규약을 좀 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추리에서 그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불렀을 때 이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이 차일드 개수에 대한 제약을 좀 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진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추리. 자, 그래서 바이너리 추리라고 하는 거는 이 정의가 완벽하게 돼 있진 않은데 이 차일드의 개수를 없던지 두 개만 허용하는 경우, 한 개는 안 되는 경우를 정하는 그를 정하는 그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두 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희 그 이번에는 모든 노드가 최대 두 개의 차일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일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모든 노드가 이 그 최대 이 그 두 개의 이 차일드를 갖는다는 얘기는 엣지를 갖는다는 얘기도 가능한 얘기죠. 또는 차일드를 갖는 추리를 갖다가 이 그 이진 추리다라고 얘기하고 이거의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연산을 해줄 적에도 더하기 연산이다 그러면 두 개의 피연산자를 가지고 하죠. 아니면 이제 그 부호를 바꾼다라고 했을 적에도 이 그 피연산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는 경우. 그래서 이 모든 이제 그 수식을 이와 같이 추리로 나타내는데 이중 추리 정도면 대체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 추리의 장점들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의 하나를 보죠. 자, 제일 위에 있는 걸 루트라고 얘기했는데 이 루트의 레벨을 이 0으로 봐도 되고 1로 봐도 된다 그랬는데 그냥 0으로 보는 걸로 이번 학기는 할게요. 그럼 그 아래 거는 1세대가 될 테고 그 다음 거는 레벨 2세대가 되겠죠. 자, 이때 노드 개수를 보게 되면 한 개, 그러니까 2의 0승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노드 개수는 두 개인데 이건 2의 1승이라고 하는 거가 될 테고 네 개니까 2의 2승 해서 네 개라고 하는 게 얻어지죠. 그래서 이 그 전체적으로 가장 그 노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깊은 거 노드 중에서 그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 depth of tree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본다면 이 깊이라고 하는 depth가 n인 경우 이 전체 이 노드 수 다시 말해서 최대 노드 수죠. 최대 노드 수 를 얘기하면 어떻게 산출될 거냐라고 하는 걸로 그 보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깊이가 n이라고 그랬으니까 n-1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걸로 보자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냐면 2의 i승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0이라고 하는 것부터 n-1까지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자, 이걸 그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2의 n승 빼기 1이다라는 걸로 나타나죠.
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노드의 개수를 보게 되면 7개. 이거는 2의 3승 빼기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 레벨의 개수를 이 3이라고 하는 전체 이 레벨 0, 1, 2라고 하는 3단계 레벨로 만들어졌을 때 그걸로 가지고 찾아서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모습에 대한 걸 가지고 하면 될 테고, 실제 이와 같은 이진 추리를 표현할 적에는 보통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한다라죠. 그래서 이진 추리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진 추리 표현에 있는 그 노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방문하는 방법, 그걸 갖다 운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이진 추리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만약에 언어 자체에서 그 포인트 지원해주지 않는 언어들이 있죠. 이 과거에 많이 썼던 포트란, 지금도 쓰지만, 그 다음에 베이직 이런 것들 다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없이 배열을 써야 되겠지만, 요즘 언어들은 대부분이 다 이 포인트라고 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이 링크드 리스트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그 대체적인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언어에서 링크드 리스트와 같은 걸 표현할 수 없는 언어에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는 포인터 타입이 안 되는 언어에서는 할 수 없이 배열을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배열을 추리를 그렸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거는 개념도죠, 개념. 그럼 이걸 실제적으로 만들 적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루트 노드 A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를 두 개를 둬서 A의 왼쪽에는 누가 연결되고 A의 오른쪽에는 누가 연결되느냐라는 걸 찾는 거다. 그래서 A의 왼쪽을 보니까 B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A의 오른쪽에 보니까 C라고 하는 노드가 있다라는 거죠. 또 B에서 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D라고 하는 이름의 게 있고, B의 오른쪽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 E라고 하는 노드가 만들어진다. 자, 이 상태에서 D나 E나 C라고 하는 이 노드는 더 이상의 child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각각의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해서 이런 걸 갖다 null 포인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노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의 노드의 모습만 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나는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Lchild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겠다. 여기는 Rchild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데, 포인트가 두 개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데이터는 ABC라고 썼는데, 여기는 캐릭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정수일 수도 있고, 뭐 실수일 수도 있고, 플로트라고 하는 걸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 여긴 다양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노드의 모습을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 노드들이 간의 연결 구조를 가지고 만들면, 그것이 바로 이진 추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렇게 이진 추리가 만들어졌을 때 각각의 노드들을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방문해야 된다 그랬을 때, 방문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진 추리의 방문이라고 하고, 이 방문이란 말을 써도 되겠지만 보통 써요. 그게 뭐냐면 이동한다라서 트래버서를 갖다 번역한 거예요. 운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추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추리라고 하는 게 여기 만들어졌다.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추리 형태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추리 형태, 여기서 보게 되면 추리 형태. 그래서 계속 재기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그래서 서브 추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또 추리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재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forloop이나 whileloop 같은 거는 쉽게 되지 않는다. 이 제기적 모습일 때 운행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노드 방문을 한다라고 할 적에는 그냥 forloop 같은 거는 지금 쓸 수가 없고, 물론 이걸 변형했었어야 된다 말이죠. forloop 가지고 안 된다. 지금 forloop이 안 되면 whileloop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경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를 써야 되냐면 스택을 이용한다. 스택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 되돌아올 위치를 갖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저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스택을 이용해서 제 그 저장 위치를 공식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 공식적이긴 하지만 이 그 어떻게 쓰라라고 암시적인 암묵적인 방법으로 스택을 이용하자. 그래서 이걸 암묵적 방법으로, 암묵적 방법 이 적용하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재기 호출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그 재기 호출이 지원되지 않는 언어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비재기 호출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뭐를 사용하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강제로 저희 그 표시해서 명시적인 스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뭐든 뭐든 간에 여기 일단 이제 그 우리가 이번 학기는 재기 호출하는 걸로 그냥 한번 그 정리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행 방법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죠. 그래서 운행 방법은 여기 A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B라고 하는 게 있고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B라고 하는 거하고 이 그 C라고 하는 게 하나의 노드일 수도 있고 또 그 자체가 추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운행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 B, C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일 때 A를 언제, 그래서 그와 같은 결정을 중간에다 먼저 한다, 마지막에 한다면 포스트 오더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프리 오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 오더 방법이 있고, 마지막에 포스트 오더 방법을 가지고 하죠.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주는 거다. 자, 다시 이 페이지를 넘겨서 보게 되면 여기 A라고 하는 노드가 있다고 치고 B라고 하는 부분이 추리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여기 C라고 하는 서브 추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프리오더 방식은 먼저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뭐를 먼저 해주냐면 A라고 하는 걸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서브치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서브치를 방문하는 순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B라고 하는 것도 서브치이고 C도 서브치니까 B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재기호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오더 방식, A로 가는 걸 갖다가 중간에 끼워 들어갈 거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이 서브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걸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C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끼었다라고 해서 A가 이 인오더라고 하고, 이거는 이 프리오더라고 한다. 포스트 B라고 하는 서브치를 방문하고 C라고 하는 서브치를 방문하고 마지막 A 한다.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더하기가 있고 3이 있고 4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때 이 그 프리오더 방식은 더하기를 먼저 하고 3을 하고 4를 한다는 얘기고, 인오더 방식은 3 더하기 4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수식의 어떤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이 되죠. 그 다음에 포스트 오더 방식은 이 루트를
에서 가장 위쪽에는 노드는 맨 마지막에 하니까 3, 4 더하기 이런 표현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이 구조로 방문하는 거죠. 이런 거를 갖다가 이 그 세 가지의 운행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노드가 세 개밖에 없는 경우라서 그랬는데 이걸 좀 확장도 우리 이제 이미 자료 구조 시간에 했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조금 더 이 서브 추리에 대한 거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리가 있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A를 왼 노란색 부분 추리가 되는 거죠. 그때 노드의 개수 이렇게 생긴 노드 3개로 이루어진.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장 이 수식에서 인오더 방식을 가장 많이 쓰죠. 따라서 인오더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인오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이 제일 먼저 한다고 하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먼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좀 여기 B가 있고 E가 이렇게 생긴 그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CFG라고 하는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오른쪽 이런 서브 추리를 방문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보니까 요거는 완전히 하나의 노드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뭘 하냐면 인오더 방식으로 또 방문을 해야 되겠고 요것도 인오더 방식을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A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의 노란색 부분에 대한 걸 인오더 방식으로 한다면 아까 어떻게 됐었냐 하면 DBE라고 하는 걸로 나왔었죠. D 다음에 그 다음에 B 다음에 E 이렇게 표현됐었죠. 이게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갖다 방문하는 순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그 하늘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게 되면 FCG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 좀 전에 해봤죠. F 다음에 C 다음에 G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이게 이와 같이 표현된 거죠. 그래서 전체 이 그 실행된 결과는 D 다음에 B, B 다음에 E, E 다음에 A, A 다음에 F, C, G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인오더 방식의 결과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프리오더 방식은 이거하고 별반 차이 없는데 그림 위치만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노드 방문 위치만 달라지겠죠. 프리오더에 대해서 보죠. 그럼 프리오더는 제일 먼저 이 루트 노드에 해당되는 걸 방문하고 그 다음에 왼쪽 노란 부분에 해당되는 걸 방문할 테니까 B, D, E라고 하는 거를 방문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다 끝나면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 방문할 테니까 C, 그 다음에 F, G 이렇게 방문한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그 하나의 서브 추리인데 추리니까 이것도 이 프리오더 방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A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노란색 부분 할 적에는 왼쪽 차일드 그러니까 이제 먼저 루트 페런트 부분 왼쪽 오른쪽 가죠. 그러니까 B 그 다음에 D E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파란색,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니까 그때 방문하는 거는 C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 방문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전체 이 그 프리오더 방식의 동작 순서가 이렇게 결정됐다라는 걸로 만듭니다.
자,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포스트 오더 방식에 해당되는 것도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보도록 하죠. 포스트 오더 이걸 지울게요. 자, 포스트 오더는 A라고 하는 여기서의 그 루트에 있는 A 노드를 맨 마지막에 방문하면 될 거다. 그리고 나머지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것도 똑같이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하고 또 서브 추리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 그 포스트 오더 방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고 나면 다시 리턴해서 되돌아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암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재기호출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포스트 오더 방식을 한다면 왼쪽에 있는 차일드 부분에 해당되는 걸 먼저 해야 되겠죠. B, 그 다음에 D, 그리고 E. 이렇게 생긴 왼쪽 차일드 부분에 해당되는 서브 추리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거를 방문하죠. C, F, G. 그 다음에 마지막을 A라고 하는 노드를 방문한다. 여기도 A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로 만들어져 있죠. 이 서브 추리도 다시 뭘로 방문하냐면 포스오더 방식으로 방문해 주죠. 자, 세 개밖에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했던 E를 방문할 테고 B를 방문하는 거다. 이게 노란색 부분을 방문한 순서가 이렇게 결정된다.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이 패런트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완성이 되죠. 마지막으로 A라고 하는 것까지 접히면 만들어지는 것이 포스오더 방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오더 방식에 해당되는 방문 순서가 결정되는 거죠. 이건 손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운행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금 적용한 순서대로 결과에 알고리즘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자. 이것이 운행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 방식을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기호출 방식을 가지고 적용하자. 그랬을 때 나오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거냐. 재기호출이니까 똑같은 나 자신이 나를 불러들이는 달라졌지만 첫 번째 인오더 방식을 가지고 하는 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요거 먼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추리 형태였다고 가정하고 그 서브루틴의 이름 또는 함수 이름을 인오더라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A 있고 가 있고 그리고 요거 하나를 이 노드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드의 모습인데 이 노드의 모습이 이게 이 그 노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다음에 요거를 포인트로 정하고 이것도 포인트로 정하는데 이쪽 포인트를 이 그 L child라고 하고 이쪽을 R chil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도록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정수 값을 들어가는 걸로 결정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노드의 모습을 가지고 실행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요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걸 결정하는 걸로
이 매개 변수 이름을 쓰고 포인터 타입을 하니까 앞에 별 표시를 쓰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이게 맨 마지막에 널이 아니면은 다음 걸 계속 가야 되니까 포인트가 널이 아니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것도 똑같이 인오더 방식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요 다음 걸 찾아줘야 되겠죠. 그게 왼쪽 차일드를 찾아가는 거니까 포인트에 왼쪽 차일드를 찾아간다. 이걸 거는 여기서 뒤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가리킨 거에 데이터 값만 인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 똑같이 방문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이제 인어더라고 하는 방식으로 방문하는 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죠. 여긴 거다. 프리오더 방식은 프린트 문이 위로 올라가면 되고 포스오더 방식은 프린트 문이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두 번째, 이 프리오더 방식에 해당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오더 방식은 조금 전에 했던 인오더 방식의 프리오더고 그 다음에 스트럭 노드의 이름을 이렇게 썼죠. 그리고 현재 포인트의 이름은 ptr라고 하는 걸 씁니다. 자, 현재 포인트가 이 널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 걸로 쭉쭉 진행해야 되겠죠. 근데 프리오더니까 찍어주죠. 인쇄를 해준다. 그래서 프린트 문이 제일 위쪽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에 데이터를 인쇄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걸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똑같이 오른쪽도 하나의 서브 추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이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을 해준다.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걸 방문해서 왼쪽 차일드에 있는 하나의 제 서브 추리 그리고 오른쪽을 포인트를 때려가서 이 그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걸 방문해 주게 되죠. 자, 이렇게. 네, 그래서 프리오더 방식에 대한 거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세 번째 포스트 오더에 해당되는 방식을 가지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프린트 문이 맨 아래로 내려가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포스트 오더라고 바꾸고 현재 포인트라고 하는 걸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 값이 널이 아닌 거 똑같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때 이 함수 이름을 포스트 오더라고 썼으니까 포스트 오더라고 쓰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가리키는 왼쪽 차일드를 따라가시고 그거 다 끝나면 오른쪽 차일드가 그 위치 값을 따라서 이렇게 방문하고 맨 마지막에 인쇄해 주면 되는 거죠. PTR에 데이터 인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방문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진도를 이제 보통 책들에 보게 되면 자료구조 책이죠. 이 책들을 보게 되면 이걸 순환 알고리즘, 재기호출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도 좀 참고해서 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다면
재기 호출 그 알고리즘을 그 뭘로 바꿔서 하냐면 이 비재기 호출 그 알고리즘으로 이거 변환해주는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기 호출이 안 되는 언어에 대한 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 알고리즘을 써야 될 것이냐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택을 2개 쓰기도 하고 3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스택을 한 개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이 알이 개발돼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추리라고 하는 단계를 다 되면 이렇게 돼서 보도록 하면 이제 추리라고 하는 걸 다 포함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조금 더 빼서 그래프라고 하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만화가 이 오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왔다 하죠. 오일러가 그 개념을 도입했다 하죠. 이 공리 뭐 이런 것들 유클리드 공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워낙 이제 이 수학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개념이 나온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다리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퀘닌스버그라고 하는 이제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한강과 같은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생긴 이 섬들과 육지와 또 육지와 그 다음에 이 D라고 하는 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을 게 되는 어떤 지형이 있었다 이거죠. 이걸 다리예요, 요거는. 이 다리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아침마다 각 이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고 원래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를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찾다 그때 저희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도입했던 시기 1600년 우리나라는 수학이죠. 학자 중에 뭐 윤리, 정치 꽤 우대하고 걸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당시 오일러는 저기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깡촌 그런 거지 팻말을 막 이렇게 올려. 뭐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육지에다는 걸 점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육지가 C라고 하는 육지가 있고 A라고 하는 육지가 있고 B가 뭐 섬도 육지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다리를 이렇게 그렸죠. 저렇게 그려서
표현한 이거를 처음 그려서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면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에도 사용되는데 특히 컴퓨터에서는 그래프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뭐냐면 통신해 주는데 각각의 그 컴퓨터들이 여러 기가마다 또는 기관마다 이 설치가 돼 있겠죠. 그런 걸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볼 때 이 어떤 한 지역에서 전 세계에다가 자료를 발송한다라고 해요. 직원들한테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적에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시 그 네트워크 형태가 그래프 형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도로망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적에도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도로망을 나타내야지 추리 같은 걸로 도로망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이 도로망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이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 다음 학기에 2학 한 3학년 올라가게 되면 또 아시겠지만 그래프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그래픽에서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이 또 사용될 건데 뭐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거를 표현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료 구조 형태가 그래프다. 자,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정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어떤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 개의 집합, 근데 두 개의 집합과 그다음에 그 연결선, 이 연결선 이게 잘못 써요. 두 개 집합, 두 개 정점 집합과 연결선 집합으로 있어요. 자, 이거 다시 지우고 쓸게요. 자,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그 집합이 두 가지로 돼 있다 정해서 이 정점들에 해당되는 집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정점을 조금 전에 추리의 경우는 노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버틱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버틱스. 그 다음에 연결선에 해당되는 집합. 이걸 갖다가 edge라고도 하고 또는 구성되어 있다 하죠.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건 그래프니까 영어의 G를 따서 나타내고 두 개의 그룹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이 B나 E는 대문자로 표현하고 좀 굵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정점에 해당되는 거는 그래프를 구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프 이름을 G라고 썼는지 G1이라고 썼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B 다음에 가로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연결선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B라고 하는 거는 이 정점 집합을 나타내는 거, E라고 하는 건 연결선들의 이 그 집합을 나타내는 거다. 이그 셋인데 뭐냐면 이 정점들에 대한 집합이고 이것도 집합인데 연결선들에 해당되는 거다. 자, 연결선은 크게 둘로 나눠서 방향이 있는 거와 그다음에 방향이 없는 거가 있죠. 방향이 있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 아크라고 표현하고 방향이 없는 이런 모습일 때 이걸 갖다가 edge라고 보통 부른다. 이거 다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도 나쁠 거 없어서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인접은 뭐가 인접이냐 하면 두 정점 사이에 연결선이 존재할 경우에 인접한다. 두 정점 사이에 이 연결선이 있으면 두 정점은
인접한다. 인접한 것으로 정의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경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경로는 패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패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 어떤 정점에서 어떤 정점 버틱스에서 다른 버틱스까지의 이 연결된 연결 순서를 갖다가 이 그 패스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 길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그 랭스라고 하는 거를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경로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뺑뺑뺑뺑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서울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가 다시 제주도에서 갈 수도 있고 서산을 통과할 수도 있고 많죠.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그때 이 어디를 거쳐갔는지에 대한 연결선에 대한 걸 가지고 나타낼 때 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경로상의 그 이 에지 개수를 갖다가 또는 아크 수라고 해도 되겠죠. 이걸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그 길이 중에 그 경로 중에서도 단순 경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심플 패스. 이 단순 경로라고 하는 거는 이 경로상의 모든 정점이 서로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이 도시를 어딜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가는데 이 서울에서 이 서산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홍성을 들렸다가 갔다가 다시 또 서산을 들렸다 이 대전을 통과해가지고 갔다. 그럼 서산을 두 번 밟게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단순 경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 경로는 경로상의 모든 정점 x가 이 서로 다른 경우를 갖다가 이 그 단순 경로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 이런 식의 이제 그 경로를 찾아라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날 수 있으니까 이 그 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루프라고도 하고 또는 사이클이라고도 하는 거. 이거는 이 보통 사이클이라고 하는 때는 시작과 마지막이 끝이 이 동일한 경우죠. 시작과 마지막 이 정점 버틱스가 이 동일한 경로를 얘기할 때 이 루프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강연결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강연결. 이거를 strong connectivity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방향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으로만 가는 길이 이 편도길만 있는 서울로 오는 길이 또 차량을 가는데 이 그 가는 거는 가는데 나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든지 하면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 통신망에 있어서는 이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지 우회 경로가 있어야지 한쪽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 그 다른 방법으로 또 저희 자료를 이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강연결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걸 써보면 두 개의 정점 버틱스 A라고 하는 정점 A와 이 B 사이에 이 A에서 B로 가는 경로와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경로 이런 그 양방향의 이 직접 경로가 있을 경우
이런 결을 갖다가 강연결이다라고 한다. 자, 이렇게 A 를 하면 A, B로 가는 이렇게 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요거는 B에서 A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강연결에 대한 그림만 가지고 하나 본다면 이렇게 생긴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을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 길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 방향이 결정됐을 때 이런 이 추리를 이제 그래프를 갖다 뭐라냐면 강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다음 또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완전 그래프다라고 하는 용어가 또 상당히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completed 그래프라고 해요. 요거는 임의의 두 개 이 정점 사이에 이 연결선이 있는 경우죠. 존재하는 그래프 갖다 완전 그래프다. 자, 이렇게 생기는 거 보게 되죠.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연결선이 있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사이에 연결선이 있죠. 이런 경우가 하나의 이런 이거는 완전 그래프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연결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는 연결선 완전 그래프가 아니다. 그렇다면 완전 그래프가 되죠. 두 개 사이에 연결이 연결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규 그래프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이거는 레귤러 그래프다. 레귤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 정점 버텍스의 차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차수는 뭐를 얘기하냐면 연결된 에지수, 에지수가 x라고 하는 걸 보는데 그 차수가 다 동일한 경우다는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보게 가요. 그러면은 이 노드에서는 연결선이 몇 개냐면 하나, 둘,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노드 개수가 이쪽 거 하나, 이쪽 거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노드에 보게 되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 개. 동일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정규 그래프라고 한다. 자, 이거는 정규 그래프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연결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된 용어 중에 하나, 그래서 또 혼동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해밀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해밀토니언이다.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해밀토니언이다라고 하는데 뭐 해밀턴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이, 이 달러에도 그 사람 얼굴이 있죠.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래프의 모든 이 버텍스를 단 한 번씩만 통과하는 경로를 갖다가 이 해밀턴이다라고 하고 이 만약에 그 패스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해밀턴 패스가 되고 만약에 이 시작점에서 끝까지 가면서 이 시작과 끝이 똑같은 사이클이 된다라면 해밀토니언 사이클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패스일 수도 있고 사이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냐면
모든 정점을 한 번씩만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라면 이 오일러라고 하는 그래프를 제일 처음에 그 얘기했던 사람이 오일러인데 오일러 서킷이다. 서킷이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회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폐회로라고 폐구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이란 얘기죠. 사이클. 그래서 오일러 사이클이다 그렇게 불러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그래프의 이 모든 엣지를 한 번씩만. 아까 이 오일러가 처음에 할 때 케니스버그 다리를 가지고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는데를 얘기한 거죠. 근데 해밀턴은 각각의 섬을 한 번씩만 밟는 거, 다리는 몇 번씩 밟아도 상관없다 이거죠. 섬만 통과하면 되는 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각 도시를 방문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된다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도시는 한 번씩만 들어가면서 물건 홍보하고 팔아야 되겠. 또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 보통 한 번만 방문한다 그랬을 적에는 이 그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 이에 대한 거 차선은 어떻게 없는데 이 도시는 한 번씩만 방문해라 이런 게 해밀턴이에요. 방문의 이거는 도로는 딱 한 번씩만 도시는 여러 번 가도 상관없겠다라는 거죠. 한 번씩만 통과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다수 이 이 통과해도 무방하죠.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오일러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이렇게 그리는 거는 문제가 없었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컴퓨터 내에서. 자, 이걸 한 것들을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그 중에 다 되면 세 가지로 그래프가 이 디지털 컴퓨터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다시 말해서 이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자라는 것을 세 가지까지 하고 자료 구조 수업이 일단락 났었어요. 자, 이제 이번 학 알고리즘 인접 행렬 방법이 있었고 네? 리스트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접 가중 리스트 방식에 의해서 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맛배기로 인접 행렬이 가장 간단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왔죠. 인접 행렬에 대한 걸 가지고 예를 하나 보고 그리고 요거만 가지고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개의 정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다가 실제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표현할 그 뭐를 하냐면 행렬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면 네 정점이 있죠. 이게 정점이죠. 그럼 이래서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점의 개수만큼의 또 이 열을 갖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점의 개수 해당되는 거에 만큼의 공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배열로 나타내 보죠. 그러니까 이쪽 그 가로에 해당되는 걸 시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되는 축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거꾸로 봐. 네, 그래서 이 연결선이 0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게 없어. 생선이 없어요. 따라서 연결선이 없으니까 그때는 0이라고 쓴다. 1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있으면 1. 1에서 3는 연결선이 없죠. 따라서 0. 1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으니까 1. 이렇게 쓰는 거죠. 자, 2를 시작점으로 본다면 2, 요거. 2에서 1로 가는 연결선이 있으니까 1. 2에서 2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 0. 2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있으니까 1. 2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3을 기준으로 보면 3에서 2로 연결된 게 있고 3에서 3 자기 자신으로 가는 연결선이 없고 3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죠. 4에서는 1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4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4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4에서 4로 자기 자신이 가는 연결선이 없죠. 자, 이렇게 이거 하나의 이 배열로 이 정점의 개수의 제곱만큼의 이런 인접 행렬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접 행렬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까지 오늘 하고 이 다음 시간에 이 그래프 표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보고 각각의 그래프들은 어떻게 방문하면 되겠는지 아까 추리 방문하기 위해서는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방식이 있듯이 여기서도 이 각에 해당되는 걸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 중에 최단 거리는 어떻게 찾을 것인지 우리가 GPS 장치들을 보게 되면 또는 내비게이터라고도 하죠. 그 장치를 보게 되면 최단 거리를 찾기도 하고 또는 또 그때그때 또 도로 교통망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우회하게 하죠. 그런 걸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최단 거리를 산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최단 거리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때 그 중간고사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말고사만 보도록 하고 중간고사에 대한 것들을 수업하는 그 시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것들, 그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지만 실습을 꼭 학교 와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이 목요일 날 그 오전에 저한테 오시면 컴퓨터 구조 실습하는 거,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전에 날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오후도 괜찮고 또 학교 근처에서 그 집을 구해서 계신 분들 있죠. 기숙사다. 그런 분들은 저녁 때도 괜찮으니까 수요일 날 오후부터 해서 그 실습할 수 있으면 뭐 자기 시간 나는 데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